자, 안녕하세요. 북서양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지중해 교류의 확대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세계가 이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 부분은 이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7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십자군 전쟁만큼 중세 지중해 교류를 촉진시키는 사건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군은 원래 이슬람에 대한 종교 전쟁이 시작됐지만 지중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세계,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그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교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오갔으며 지식, 기술, 정보 교류도 늘어났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는 십자군은 성공하지 못했죠. 예, 실패에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사에 많은 이제 어,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십자군 왕국은 무너졌고요. 자, 유럽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2세기 동안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에 크게 변화를 시켰다. 초기 십자군을 주도했던 주도하면서 권력을 신장했던 교회는 십자군의 실패로 권위를 잃었고요. 또한 가장 희생이 컸던 기사계층이 몰락을 냈죠. 그래서 봉건제가 해체를 촉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계의 몰락을 지촉시킨 게 이제 하약의 도입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유럽은 선진 지역이었던 이슬람과 비잔틴 제국과 접촉하면서 문화적 자극을 받았고 그때 이제 문화적 자극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선진 학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스토아 철학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죠. 스토아 철학은 스콜라 철학이죠. 예, 스콜라 철학이 형성이 되고 자, 그다음에 동방과의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도시와 상공의 발달이 더욱 촉진됐다. 그래서 동방무역인 레반트 무역이 활발해졌고요. 그때 이제 주로 어떤 도시들이 그 발달됐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그걸 주도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증대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교육의 증대는 이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교육이 어떤 교육들이 행해졌는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 그 상인들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서유럽은 10세기에 들어서면서 농업 발전과 인구 증가를 인구 증가 심입어 다시 본격적인 지중해 진출을 모색했다. 이때 이제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이제 주도권을 행사했죠. 베네치아나 알마피, 제노바, 피사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였다. 자, 베네치아는 10세기 후반 곡물과 포도주와 목재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출했고 그곳에 비단을 구입해 서유의 시장을 팔았으며 1082년에는 노르만족의 침해받은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의 군사적 원조를 제거한 대가로 제국 전역의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관세 면제를 보장받기 시작했다. 자, 아말피 상인은 카이로 교육했죠. 그리고 제노바와 피사는 11세기 중엽 티라나해에서 2, 3세력을 몰아내므로써 자, 서지중해 해상 수송에 발판을 마련했다. 자, 십자군 전쟁 이래 이탈리아 해양 도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대요. 자, 제노바하고 피사는 1차 십자군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4개의 라틴 왕국의 여러 종류의 특혜를 얻게 되었죠. 이후 이제 해양 도시 국가의 상인들은 선박을 이용해서
라틴 왕국에 필요한 물자와 병력을 정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있고 예전에 언급한 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가 동지 중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자 일단은 베네치아는 1204년에 이루어진 행상에서 비잔틴 영토의 803회가 신생 라틴 제국을 전역에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라틴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라틴 제국 중에 상당수의 어, 영토를 얻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자, 초기에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지 중에부터 들어온 상품은 주로 향신료, 비단, 재래도구, 예술품 등 사치품이나 상업자품이었다. 반면 동지 중에서 그 수출하는 상품은 올리브유, 꿀, 산호, 샤프란, 목재, 금속 같은 1차 생산물이었다. 자, 서유럽이 동방으로부터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후추, 생강, 계피 같은 향신료였죠. 이게 19세기 이전까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서유럽에서 제일 많이 얻고자 하는 게 향신료였어요. 이 향신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야. 자, 실제 향신료는 지중해 무역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지중해 무역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지중해 무역은 향신료 같은 고가의 상품이 주중을 이루는 사치품 무역으로 향신료 무역은 지중해 무역 원동력으로 간주됐다. 그래서 이런 사치품 무역의 특징이 지중해 무역의 특징이다라고 보통 교과서의 통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70년대부터 이제 다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꼭 지중해 무역에서 사치품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들이 교류가 됐다는 거야. 특히 생활 필수품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에 드는 게 곡물류나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향신료 목재와 함께 다양한 대중 소비 상품들 또한 지중해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일반적으로 곡물은 무겁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거리 수송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베네치아 제노바는 주변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흑해로부터 정기적으로 곡물을 수송해 들여왔다. 그래서 지중해 곳곳에 생산된 포도주, 소금, 올리브 같은 식품들도 지중해에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또 볼게 비싸긴 하지만 석탄 또한 주요 고역 상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설탕은 이집트, 시리아, 키브루스, 시칠리아 에게 여러 섬들에 생산되고 있었고 베네치아는 키브루스에 생산된 설탕을 수송하기 위해서 전기 갤리선단을 운영하였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설탕이 그 키브루스에서 주로 생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향신료가 주요 생산품이긴 하지만 곡물이나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포도주, 소금, 올리브 같은 지중해 곳곳에 생산되는 물품도 같이 교류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볼게요. 서유가 2, 3세기와 비잔틴 세계를 경제로 더욱 긴밀하게 묶어준 교육품은 직물 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완제품 직물이었다.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수입되거나 동지 중에서 생산한 원먼, 그다음 명반, 인디고 같은 염료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색깔 내는 그 염료들은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수입되었고 유럽은 이를 가공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묘직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했어요. 자, 십자군 시절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은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본토와 에게의 여러 섬들, 소아시아 등지에 생산된 원면을 수입해 면직물을 제작했고 그리고 이걸 유럽 전역에 판매했다. 그죠?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면직물 제작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보면 면직물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인도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면직물이 탁 튀어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거는 모직물을 오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해. 왜냐면 면직물이 인도에서 건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는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그 내용이고 하여튼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아마 모직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자, 지중해 교육이 활성화되니까 서유도 모직물 산업도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유도만 동방의 무역에서 거의 항상 적자의 상태에 있었던 12세기에 주로 수단의 금을 이를 메울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중세말에 갈수록 기금속이 부족해지니까 그 유럽사회는 대독 유럽의 대표 상분인 모직물을 동방상 물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래는 그 지중해 무역에서 하다 보니까 동방 무역에서 동방에 들어온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적자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금을 이제 이용을 해서 메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금속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유럽 내에 유럽 사회는 적자분을 메꾸는 것보다는 금을 메꾸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자체주고 그 모직물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야 수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만큼 적자분을 메꾸는 모직물로 메꾸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럽산 모직물이 동방 수출의 중세만 획기적으로 증가됐다. 그런 점에서 모직물이 없었다면 유럽은 지중해 무역에 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직물 수업이 산업이 발전되면서 채색, 착색책, 착색제인 명반이 수요도 증가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명반이 이제 염료로서 이제 사용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명반은 12세기 주로 이탈리아 생산됐으나 13세기 들어 소아시아 명반 강산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공급지로 떠올렸다. 자, 제네바 상인들은 명반을 동지 중에서 다양한 대서양을 수송하기 위해서 당시로 상상이 힘든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범선을 제작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들어와야지 그 뭐냐면 가격이 단가가 싸질 수 있죠.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대서양 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 뭐냐 공격을 하려면 초대형 범선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나라 상인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범선을 통해서 지브로 해협을 건너가지고 돌아가지고 그 당시 스페인하는지 그 잉글랜드 그리고 주로 이제 좀 프랑스 지역 같은 지역에 공급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명반시는 날렸던 제나바의 대형 범선은 1,000톤 넘는 경우가 많다. 콜럼버스 범선까지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직물이 그 지중해 무역의 주요 뭐냐면 생산품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 이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면직물 제작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모직물 같아요. 그거 아까 면직물 인도에서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 자체 생산은 산업혁명 전에 18세기 후반에 이제 생산을 하고 했거든요. 영국에서요. 그래서 중세 시대하고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면직물하고 모직물의 차이점 아시죠? 면직물은 목면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직물 같은 경우 양털을 이용해서 만든 옷을 말하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플랑드 지역에서 모직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의 전파를 보죠. 자, 지중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모두의 교류가 증대됐냐면 지식과 기술 교류도 증대됐어요. 자,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식과 기술의 전파는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뭐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이제 좀 높은 쪽이야. 문명이 낮은 쪽이 있죠. 이 문화적 수준이. 그럼 당연히 문화적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구로
흐를 수밖에 없어. 물의 흐름처럼. 자, 그래서 이 문명이 높은 쪽은 어디겠어요? 이슬람 쪽이죠. 그리고 문명이 좀 낮은,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낮은 쪽은 유럽이죠.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중에 뭐 철학도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원래 그리스 철학이지만 다시 이제 그걸 재해석돼 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가지고 서유럽에 영향을 줘서 스토아 철학 같은 걸 낳게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선지 의술 같은 것도 뭐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또 재지술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지 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베리아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재지술, 나침판 이런 것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주로 이제 서유럽 쪽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지중해 여기 선진 지식과 기술은 항상 동에서 서로 흘려들었죠. 사실 천년경 다시 지중해 세계에 진출한 무렵 서유럽은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가 비교해 여러 면에서 후진 지역이었죠. 그래서 중세 초 서유럽에서는 성경 연구가 지적 활동을 지배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 관한 연구와 지식이 쇠락했다. 반면 이슬람은 지배를 받았던 오리엔트,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는 고전기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의 고전기 문학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됐고 주석서로 나타났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이 이제 이슬람권에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어떤 위대성, 존재 이런 걸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편 논쟁이라는 것도 유럽에 처음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일어났던 거야. 그걸 이제 다시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런 고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유럽으로 흘려들어간 출구 역할을 했던 것은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와 그리고 오리엔트에 세워진 라틴 왕국들. 이 라틴 왕국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나 비롯해서 이제 에데사 백장령 뭐 등등 트리플리 공록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던 이베리아 반도였다. 특히 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자, 특히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선진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제1의 통로 역할을 했다. 자, 이베리아 반도 북쪽의 기독교 왕국들이 남아요. 이슬람 지배에 있던 영토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슬람 학문이 그 기독교 세계를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북쪽에 보면 지도가 좀 엉망인데요. 이쪽 북쪽에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진출할 때 여기에 이제 서우토 왕국이 있었죠. 이 서우토 왕국을 멸망시켰어. 그 당시 서우토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기독교는 아니고 아리우스파 계통이지만 이때 이게 멸망하고 나서 이 기독교 세력들은 이제 피레네 산맥 쪽에서 방어진을 치고 조그만 왕국들을 여러 개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까지 공격해서 완전히 전복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 왜냐면 그쪽 지역이 험했뿐 아니라 별로 쓸모없는 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 세력들이 이제 점점 힘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 세력과 서로 싸우다가 이슬람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죠. 그래서 마지막 그 거점이었던 그레나다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여러 이제 선진 문화들이 어디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야. 자, 특히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선진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제1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기독교 왕국들이 남아요. 이슬람 지배에 있던 영토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슬람 학문이 기독교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1805년에
알퐁스 6세가 이스라엘에서 뺏은 토렌토 지역 있죠.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역이 여기죠. 자, 토렌토는 이후 그리스어나 아랍어로 된 텍스트로 그 라틴어를 번역하는 제1의 작업장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카스텔 왕 알폰스 10세의 후원을 받은 학자들은 천문학에서 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아랍어 저작들을 번역했다. 특히 토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들이 많이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주제 벗어난 얘기지만 후에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되게 강해요. 근데 들어와서 그때 이제 그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검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강철 제작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토렌토 검이라는 그 검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강철 제작 기술이나 철기 제정 기술 이런 것들은 다 스페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로부터 받아들인 거야. 예. 자, 이런 번역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들은 서방 기독교 세계에 소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서노마 제국 멸망 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이름 정도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논리학 같은 몇 개 단편적인 내용들만 알려져 있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번역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내용이 이제 서유럽에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서방 기독교 세계에 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6세기 철학자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초보적인 논리학 논문의 몇 편의 고작이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면서 서방 기독교의 지적 혁신을 야기했는데 이 지적 혁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토아 철학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보편 논쟁이라는 것들 했다고 앞부분에 언급돼 있죠. 스토아 철학이다. 계속 스콜라 철학이죠. 예. 자, 13세기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성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켰다고 노겠다. 요게 요번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토렌토와 함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성과 신앙의 조화. 자, 그 외에도 선진 의술도 들어와요. 23세기 들어왔는데 그 당시 자, 그 이분 신앙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죠. 자, 선진 의술 또한 23세기에 들어왔다. 고대의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의학 체계는 중세 23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의사였던 이분 신하. 이분 신하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철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학 관련된 연구 서적도 많이 그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론하고 실제는 조화,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 이런 사고 방식도 이분 신화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확립이 된 거야.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이제 전달돼서 아벨라도나 뭐 아퀴나스에 영향을 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분 신화에 의해서 더욱 정교해졌고 이후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 수용됐다. 자, 이때 이 과정에서 그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문화의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뭐냐 이슬람이 세력을 쫓아내는데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들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아낼 때 큰 역할을 또 수행을 했어요. 한동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이게 정권을 장악한 그 당시 스페인에서 이들을 박해를 하죠. 기독교를 개종시키라고 하고요. 개종하라고 이제 박해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박해를 못 건져서 다 서유럽 쪽 건너가죠. 특히 네덜란드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뭘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이제 그 금융 같은 거 선진 금융업이 발달됐잖아요. 금융 기법이. 그러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금융의 중심지로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면요. 자,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에 새로 장악한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조들은 그레나다 유대인들을 축출하고요. 이 그레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 왕조의 그 이베리아 마지막 근거지가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기독교 왕국과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 이주했는데 이렇게 이주한 유대인 이사들은 기독교 세계에서 이스라엘 선지의 의술을 전달해 줬다. 그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에 비해서 이슬람 세계 완전히 쫓아내자 또 이 기독교 왕국들은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기법들이 그런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 17세기 때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다. 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중국에서 발명되어 2, 3세기를 통해 11세기 유럽에 도입된 제리수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중세말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늦어지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양피지를 사용했죠. 양피지. 노마 시대 때는 파피루스를 사용했고요. 네, 파피루스는 이제 이집트와 이제 교육이 끊어지면서 중세시 양피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양피지는 너무 가격이 비쌌어요. 인쇄 상태도 좀 불량을 했고 그래갖고 이제 대량으로 이걸 인쇄를 찍어가고 활자를 찍어가지고 보급하기에는 좀 뭐냐면 많이 부족한 그런 그 매체였죠. 근데 이제 종이가 들어오면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대량으로 이제 찍어서 인쇄 활판 인쇄를 또 찍어가지고 보급하기는 상당히 종이가 맞아 떨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르네상스나 종교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 마찬가지 중국에서 발명되어 2, 3세기 거쳐 지중해 도입된 나침판이 없었다면 자, 서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지 못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제 서유럽은 비잔티움과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 지리학, 수학, 건축 분야의 선진 지식을 흡수하여 모방하였고 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둬들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와 그 아랍 지역에 들어왔던 선진 문물들을 그 당시에 받아들였고 유럽이 그걸 더 발전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와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 역수출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1438년에 피렌체에서 열린 공예에서는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냐 주요 내용이 플라톤 철학이 들어오는 거죠. 플라톤. 네, 플라톤 철학도 예전에 유럽에서 알고 있었죠. 교부철의 바탕이 됐던 거고. 근데 이때 플라톤 철학은 여기 한자가 더 붙죠. 신플라톤 철학이야.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형이사학 시켜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특히 필렌체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죠. 요거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 이 공의에서는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가 비잔티움 제국에 팽창하는 오스만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자 동서교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잔티 황제와 그 사절당 이탈리아 초청한 것이다. 자, 황제와 그리스 종교의 성직자로 구성된 고문단과 비잔티움 대표하는 학자 등 700명이 필란체에 모여 협상을 벌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필란체 공의회는 뭐 플라톤 철학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그 당시 그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단을 모셔왔는데 논의하기 위해서 근데 그 대표단 안에 그런 신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사절단 중에 특히 플라톤 전문가였던 게으르게 게미투스는 게으르게 게미투스 게오투스 플라톤의 플라톤 강요는 그 당시 피렌체 지식인들에게 큰 강명을 줬고요. 이 강연을 계기로 해서 메디친 가문. 이 메디친 가문은 필란체를 실제로 지도했던 장악했던 가문이죠. 메디친 가문은 이제 필란체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12년 개정 교과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배워두시고요.
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해 고전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시켰다. 1453년에 콘스탄틴 폴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수준에 들어가니까 다수의 그리스 지식인들이 서방 기독교 세계를 피신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발전에 한층 고양을 시켰다. 요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그 지식과 기술의 전파에서는 그 당시 지중해를 통해서 이슬람과 그다음 콘스탄티노폴리스 등등 라틴 왕국 등에서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선진 기술들이 들어왔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이슬람의 문화는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내용들 보면 그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그 다음에 선진 의술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특히 그 통로했던 이베리아 주요 도시가 토렌토가 그 중심 역할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국의 여러 가지 선진 기술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재지술이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2, 3세기의 천문학, 지리학, 수학, 건축 분야도 이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나 이런 이슬람 그 저기 왕국도 있죠. 거기 라틴 왕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있죠. 콘스탄티노스 폴리스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죠. 그 대표적인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신플라톤 철학.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핀란체의 어떤 공예였고요. 공예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플라톤을 전공하는 학자를 통해서 피렌체 지식인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하니까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동로마 쪽에 비잔티움 제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를 건너가서 특히 핀란체를 건너가서 그 당시 그 여러 문화와 철학을 플라톤 철학을 전파시켜 줬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요 장을 끝마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시아와의 만남이에요. 자, 이 아시아의 만남을 이제 그 계기를 잇는 게 몽골의 진출이죠. 몽골의 서방 진출인데 이때 이제 몽골가 쳐들어오니까 유럽 애들이 깨졌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물러나서 이제 끝나게 됐지만 이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유럽의 여러 군주들과 교황들은 얘네들이 어떤 존재인가 되게 궁금을 했어. 몽골족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또 여러 사절단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죠. 물론 이제 실패했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몽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여러 기록물도 남기게 되죠. 자, 그럼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아시아 초원부터 온 유목민족들은 유럽의 역사를 몇 차례 바꿔놓았다. 4세기 아시아의 훈족이죠. 훈족은 동유럽에 진출해 오자 게르만족들은 대규모 서유럽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게 되죠.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킬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서양 중세가 시작되었다. 자,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티모르라는 사람이 서방 원정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중해 새로운 강자를 부상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그런 술탄을 이제 잡아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 죽이보다는 이제 포로 잡았잖아요. 거기 그 포로에서 잡다가 그리고 이걸 계기로 오스만 투르크에서 대공의 시대도 열리고 그러지요. 그죠? 자, 티모르 공격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오스만 투르크는 반세기 전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티모르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 내용이 예전 기준에 나왔어요. 자, 13세기 중엽 몽골의 서방 진출 또한 유럽의 역사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몽골의 서방 원정 유럽에서 가공한 공포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러시아의 노보그로드 연대기에 따르면 이 러시아의 노보그로드 연대기 하니까 노보그로드 공국이라는 그 곳에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들의 성체는 알 수 없는 지옥의 사자였고
영국인의 메리 페리스는 자신의 연대기에서 용맹하기도 이름 높았던 발트 해적들도 발트 해적들은 그 노르만족들 얘기하죠. 바이킹. 자, 그래서 몽골 군대의 공격이 두려워 모함에 머물러 그의 청어갑이 폭락했다는 기록이 있다. 자, 몽골 군대의 기동성과 그 다음에 전투를 못지않게 유럽인들의 공포를 증폭시킨 것은 그들이 정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자, 서유도 보면 그들이 어떤 인종이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몽골에 대한 단편적 이야기들은 유럽인들이 약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당시 몽골은 기독교 세계의 적인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시켰죠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기독교 신자의 강요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란국을 세웠잖아요. 이란국이 초기 때는 그 당시 그 이슬람교를 탄압을 하고 상대적 기독교한 일파였던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죠. 그 네스토리우스파를 이제 적극적으로 포용했어요. 그리고 몽골 그 왕족들 중에 이 네스토리우스파 신자들이 좀 있었어. 그런 걸 이제 보고 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서유는 몽골 간에 동맹을 맺는다면 양쪽에서 이슬람이 확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에서 이제 이리아 교황청과 유럽의 군주들은 몽골 진영에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이 사절단 파견 내용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동속 교류의 역사가 관련돼 갖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루브르 같은 사람은 초원기를 통해서 그 당시 몽골에 갔다 온 사실들이 예전 공군력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1245년에 그 교황 이뇨키티우 4세는 그 프라노 디 카르피니를 구육칸에게 파견했다. 이 구육칸은 이제 2대 이제 몽골 황제를 얘기하는데요. 자, 카르피니가 이제 출발한 직후 교황은 리옹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몽골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우선 몽골 군대가 서진을 막고 가능하다면 몽골과 이슬람을 확공하자는 군사적 협력을 협상하고 더 나아가 몽골 기독교 개정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개정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계산이 깔렸겠죠. 그 당시에는 그 바투가 이끄는 그 몽골군이 러시아를 깨고 동유럽을 이제 휘젓고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원정이. 그 몽골군의 활동이. 그건 뭐냐면 이제 그때 그 그때 그 쿠에타이가 그때 이제 뭐냐면 징기스칸이 죽었죠. 징기스칸이 죽고 오고타이가 죽은 다음에 오고타이죠. 오고타이 칸이 죽으니까 쿠데타를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그 칸을 이제 선발할 때요. 그래서 선발돼서 이제 했던 것이 그 오고타이 칸의 이제 아들이었던 구육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이용해서 더 이상 그 유럽 더 이상 몽골군이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예. 자, 그 이렇게 교황의 멍을 받고 떠난 카르피누는 그 몽골의 구육칸을 개종시키는 데는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라는 구육칸이 고향에 보낸 서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이 9세가 있는데요. 자, 누이 9세 몽골 수도 칼라코노로 갔어요. 그래서 누이 9세는 몽골의 수도 칼라코노로 누이 9세가 가는 게 아니라 칼라코노에 그 앙드레드 로지무드를 파견을 했는데 오히려 카멜 서신만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몽골 궁중의 일부 정부 인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스티우스 교리를 수용한다는 로지무의 보고를 고모된 누이 9세는 1253년에 또 다른 사절이었던 누브르라는 사람을 보냈죠. 사절단. 그래서 이 누브르가 가지고 온 그 몽골 몽키칸의 답장도 그 몽골의 지배를 인정한 복종하는 명령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실패했지만 이 누브르기 초원길을 통해서 몽골 제국에 갔다 왔고요. 그때 누브르 연대기 개인기를 썼어요.
로브 기행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초음기 왔다 갔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게 공군용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기대했던 동맹이나 개종에는 실패했지만 그 사절단의 파견은 계속되었다. 1289년에 복음을 데칸에게 전달하는 교황청의 명을 받은 조바니 단 본테 코노비노는 인도와 말라카야를 통해 베이징으로 들어갔다. 1294년 베이징에 도착한 그는 데칸에 가까운 친척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최초의 카톨릭 교회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뭐 네스토리우스파 그러니까 대진교는 있었지만 카톨릭은 없었어요. 그래서 원나라 때 처음으로 카톨릭이 전파된 거예요. 중국에. 자, 1307년 교황청은 사절단을 파견해 이러한 성과를 취하고 그를 베이징의 수자 주교로 임명했다. 그다음 1316년 유럽을 떠난 오도리코는 서인도와 동남아시아 경유에 1322년 베이징으로 도착했다. 1330년 칸의 서신을 가지고 이탈리아 귀환하였다. 1321년에 프랑스 출신의 도미쿠스 수도의 수사였던 수도사죠. 자, 요르단 세브나는 말라바야의 기독교 교회를 설립하는 명을 받고 출발했고요. 1329년에 교황 요하네스 22세는 그들 위해 실론의 주교구를 설립했다. 주교구를 설립했다. 실론은 어디냐면 오늘날 스리랑카야. 자, 그래서 이제 몽골 평원 시기에 아시아를 다녀온 유럽인 중에 마지막 기록을 남긴 사람은 1339년에 프란체스코 수사였던 마리놀리였는데 그는 교황 베네딕투스 12세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포함한 4명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떠났다가 더 많은 사절을 보내달라는 칸의 편지를 받고 1353년에 아비뇽에 기한했다. 마눌리 이후 교황청은 1426년 베이징 주교를 임명했지만 현재 임무 수행에 떠나 주교는 없었다. 그런 거죠. 자, 이런 아시아의 교류가 이제 그 당시 주원장이 집권하면서 그 몽골족이 멸망하면서 중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1368년 원제국은 주원장이 이끄는 군대에서 멸망하였다. 자, 몽골 제국의 와해는 유럽과 아시아 세계의 직접적인 접촉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몽골의 평화론 동서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요. 상상과 환상의 세계이자 미지의 땅이었던 동양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식과 정보는 획기적으로 증대됐죠. 예전에 완전히 몰랐던 건데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에 관련된 뭐냐면 그 정보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후에 큰 영향을 주죠. 지리상의 발견이나 이런 것들에 1375년에 제작된 그 카탈루냐 지도는 아시아의 지리적 포상이 크게 변화됐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시아에 여행한 선교사 상인들이 남긴 보고서, 서한, 여행기 등에서 자주 언급된 동방의 부라의 매력은 그 당시 유럽인들 사로잡았고 항우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찾아나서도 만졌다.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과 연결돼서 이제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동방 문명이 소통하고 교류했던 몽골의 평화 시기는 아시아의 대항해 시대에 여는 기발을 닦았던 시기에서 딱은 시기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몽골과의 어떤 접촉의 의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적혀 있죠. 자, 동서교육을 보죠. 자, 몽골의 서방 지출은 유럽과 이슬람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유럽과 아시아 세계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능케 했다. 자, 징기스칸에 이어서 제2군주가 된 오고테이 칸은 신산 엽참 제도죠. 오고테이 칸이 엽참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구데이라고 적혀있네요. 예. 자,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동서문명의 접촉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프라 역할을 했고요. 교황청과 서유럽의 군주대 사절단도 이 역참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원래 역참은
주 목적이 칸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칸의 명령만 맨날 칸의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칸의 명령이 없는 동안은 그 당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사절단들을 이제 숙식을 하거나 상인들도 숙식을 했고, 그 다음에 몽고의 관리진도 거기에 이제 회를 보여주고 숙식을 하고 그랬어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당시 여행기에 많이 실려져 있어요. 자, 몽골 제국의 안정을 보장해준 교통로는 정치 외교적 접촉뿐만 아니라 상업 교류도 가능케 했다. 왜냐 예전에는 몽골 제국 이전까지는 여러 그 국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 중간중간에 도적대도 있었고 유목민족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절단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해. 장기간의 어떤 먼 거리의 여행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국경이라든지 도적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이제 없어졌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속하게 그 여행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그러면 기반을 몽골 제국이 만들어줬던 거야. 특히 몽골 제국은 역참제를 또 만들어줬죠.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상품 운송, 그다음에 서로 간의 교류를 원활히 해줬다는 거죠. 자, 아부 로고드는 몽골의 대제국 건설로 1250년과 1350년 사이에 유럽으로부터 중국에 이른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 즉 13세기 체제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아닌 몽골에 위한 팍스 몽골리안을 통해서 13세기에 세계 체제가 형성됐다. 이걸 이제 누가 그 앞에 후대학자 아부 로고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덕분에 국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몽골 제국이 열어준 육로에 대해서 육로를 통해 아시아를 다녀온 건 분명하지만 유럽 상인들이 아시아에서 얼마만큼 상업활동했는지 분명치 않다. 예, 교류했지만 그 교류가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는 들어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는지를 양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교황청이나 군주의 명을 받고 동방에 다녀온 성직자들은 자신의 인물을 보고하는 형식의 글을 남겼던 반면에 상인들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교류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상인들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상인 기록이 2명이 있는데 베네치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와 2명이겠네. 유일한 것은 필레체 상인의 페골티가 유일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마르코 폴로와 필레체 다행스럽게 성직자의 보고서와 여행기에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유럽 상인들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로 가는 몽골의 서방 진출로도 이제 나오는데 2가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북방 노선하고 3가지 길이에요. 북방 노선, 중간 노선, 남방 노선. 3가지 이제 길을 소개를 하고 있죠. 몽골과 유럽이 서로 연결되는 길을. 자, 몽골의 서방 진출은 흑해를 통해 아시아로 가는 일명 북방 노선을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이 북방 노선은 초원길과 연결돼 있어요. 초원길. 초원길이 동서 교통령 중에 제일 빠른 길이에요. 네, 근데 초원길을 몽골 제국이 장악하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자, 이전까지 동방의 상품은 대개 앞에서 북방 노선, 중간 노선, 남방 노선 이렇게 3개 루트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었고 중앙아시아에서 강대한 초원지대에 있는 북방 노선, 지중해 인도양, 바그다드, 바스라,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노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홍해 지역의 아라비아 연결 남방 노선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이 추락하기 이전에는 이 3개 노선이 있었고 중간 노선과 남방 노선은 바닷길과 연결된 거고요. 이건 아까 초원길과 연결되는데 몽골 제국이 출현되면서 특히 이제 북방 노선 쪽으로 해서 몽골과 자주 접촉을 했다는 거죠. 흑해는 동방으로 가는 전초 기지를 역할했는데 이게 이제 북방 노선에서 이제 보면 초원길이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쪽 유도본 넘어가냐면 흑해 부분이 있어요. 흑해 부분. 요 흑해가 이제 주요 통로가 돼. 몽골하고 서유럽의 그 통로가. 그래서 흑해를 건너서 보스폴로 해역을 통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이 흑해 부분에 그 당시 제노바나 베네치아나 여러 이탈리아
도시들의 이제 거점들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제노바의 거점이 어디였냐, 흑해의 거점이 그다음 크리미아 반도 남쪽에 있는 카파라는 곳이에요. 카파라 타나.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몽고와 교류를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이고 또 요걸 통해서 몽고 교류 내용이 꼭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몽고가 여길 공격을 했는데 삼략하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그 몽골군들이 죽은 그 흑사병 있죠.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거기 카파 항구에 이제 건너 투석도 날려보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파에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고 거기 이제 제나바에서는 이게 흑사병이 도니까 카파를 봉쇄하고 다 떠났어. 그래서 제나바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 카파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유럽으로 그 뭐냐면 페스트가 확산이 돼요. 흑사병이. 그래서 유럽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게 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 카파타나 그리고 흑해 남부 즉 소아시아 반도 북쪽에 위치한 세비존드가 그 중국과 인도로 가는 출발지 역할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필렌체 베르지 상사의 주제였던 페고로티는 쓴 상업 안내서에 따르면 14세기 초반 흑해 티나에서 원의 수도 베이징까지 가는 여정은 매우 안정하며 티나에서 그 타나에서 베이징에서 타나에서 베이징까지 259일에서 28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1년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이야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1년 정도 안 되고 그렇게 동서교통을 이용해갖고 되게 빠른다는 거야. 참고로 비단길이나 바닷길로 가면 좀 돌아서 가기 때문에 보통 한 2년에서 3년 걸려요. 네, 그걸 단축시킨 거죠. 이는 초원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당시 이 노선은 아시아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었다. 방면 해도를 통해서 베이징 가는 길은 위험했으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개 길이 있죠. 여기 바닷길과 관련된 그 중간 노선과 남방 노선 이 길은 그 당시 이제 2년 걸렸고 북방 노선은 1년도 안 걸렸다는 거죠. 자, 흑해를 통해 아시아로 가는 교역로가 활성화되면서 흑해 상간이나 상업식민지 확보하고 있었던 제노브 상인들은 아시아와의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진히 알아보려고 제노브 상인들에게 물어보라는 보카치오의 조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제노브 상인들이 이제 주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제노브 상인들은 원의 수도 위에도 중국의 남방에 있는 강조, 항조, 치안주 등지에 교육했다. 당시 치안주는 그 중국의 제일 항구 도시였고 프란치스코 스토에가 이곳에 푸투크를 설립했다. 푸투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원래는 아랍어로 대상이 머무는 숙소를 의미하는 건데 중세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하려는 숙소와 창고가 딸린 일종의 거주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조차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중국말로 번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해 무역을 하는 양자강 하류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병방을 만들고 그들끼리 모여 살면 자치구를 형성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병방 관련된 건데 예, 요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프란치스코 스토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곳에 꽤 많은 제노바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제노바 상인들을 포함한 유럽 상인들이 원제국에서 구입한 핵심 상품은 원견이었다. 원나라의 견이라는 건 견직물, 비단이라는 뜻이야. 원의 비단. 이 키타의 원견인데 키타이는 원래는 거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란을 이제 얘기할 때 유럽인들이 키타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는 그 서유럽 유럽인들이 중국을 뜻하는 대명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원견, 그러니까 중국의 비단은 뜻이죠. 자, 중국의 비단은 페르시아산보다 품질이 떨어졌지만 가격이 저렴해 유럽 시장에 인기가 높았다. 가성비가 좋았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자, 그래서 제나바 상인들은 키타이 비단, 중국의 비단을 샹파누의 전기시에 내다 팔았다. 자, 유럽 상인은 원제국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도 진출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와 여행기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상인이 인도 서해안 항구 도시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인도양을 통해 북동부
동아프리카와 교육을 하였다. 1338년에 6명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델리로 사업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그곳에서 진주를 구입했고 구입된 진주 중 일부를 프랑스 시장에 가져와 판매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럽인들이 인도양 교육에 참여했다는 거죠. 인도양은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중동, 인도 그리고 동아프리카 그 해안을 통해서 했던 것이 인도양 교육인데 인도양 교육은 누가 주도했냐면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뭐 그 인도양 교육에서 유럽인들은 명함도 못 믿었죠. 예. 그런데 그 뭐냐면 유럽 그 아시아 지역 그 원나라와 이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인도양 교육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그 인도양 교육에서 이제 유럽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지리산이 발견 이후에요. 예.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뭐그 새로운 그 인도 항로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 항로 인도양 무역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몽골 제국에 의해 열렸던 동서교통은 몽골 제국의 와해로 닫혔다. 그래서 1343년 티나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란은 아시아의 여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1348년 흑해에 퍼져나간 흑사병 아까 이제 카파 있죠. 거기에 이제 몽골군이 공격을 하다가 그 시체를 흑사병 시체를 카파 쪽으로 이렇게 투석해 날려보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유럽의 흑사병이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해를 통해서 아시아의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한상을 얘기한 거야. 이 한상은 대부분 사실하고 틀려요. 근데 이런 그 유럽인들의 항상 자체가 나중에 이런 지리산을 발견한 원동력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인들은 기독교를 믿으니까 중세 유럽인들은 그 당시 그 어디 한 거 잘 모르겠지만 지상 낙원이 지구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아이고 제가 물이 막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느 순간에 지상 낙원이 어디 정도 동축 아시아 동축이 어디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또 사제 요한 왕국 같은 것들 위치해서 그들과 손을 맺고 그들 기독교 손을 맺고 이슬람 세력을 합공해서 이슬람 세력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대한 한상은 그들은 기독교 왕국 정확히 실체가 없는 기독교 왕국에 대한 한상 이런 거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세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는 한상의 세계이자 신기한 곳으로 가득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특히 지상낙원과 사제 요한 왕국이 아시아의 어디선가 존재했다는 믿음은 중세 유럽인들 하여금 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물론 이런 한상을 먹지 않게 유럽인들 탐욕 욕구를 자극시키는 향신료였다. 유럽인들이 제일 원했던 것이 19세기 이전까지 향신료였어요. 예. 중세 유럽인들은 지상 낙원이 지구상에 실제 존재하며 그것이 아시아의 동쪽 끝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믿음은 중세 유럽 지도에 잘 반영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가 잘 반영된 이 지도에서는 지상 낙원으로부터 인간 세계에 흐르는 내각이 그려져 있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향신료가 이 강에 따라서 인간 세계 세상으로 흘러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시아 향신료의 신성한 가치를 부여했다. 자, 또한 유럽인들은 지상 낙원에 가까이에 행복하고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축복의 땅이 존재하며 위험을 무릅쓴 용기가 있는 자는 그곳을 찾아갈 수 있으며 그곳에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 자, 그 다음에 4세기한 기록에 따르면 이게 4세기인지 그렇지만 이건 고대인데 약간 시기가 좀 너무 앞서가 있죠. 제 생각에 이 4세기가 아니라 14세기를 잘못 쓴 것 같아. 14세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맥락이 안 맞아요. 예. 자, 하여튼 14세기 한 기록에 따르면 지상 낙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온 무한한 즐거움 등을 항유할 수 있으며 인간이 일상적으로 그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매일 하늘에서 떨어진 빵과 야생 벌꿀과 후추를 만든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신다. 음료를 마신다. 이런 항상을 갖고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여기 좀 보면 빵인데 빵이 뭐 그 대단하냐 했는데
중세 유럽인들은 빵을 먹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귀족이나 왕밖에 없었어요. 예, 보통 평민들이나 농노들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밀을 으깨가지고 먹었어요. 오토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그렇게 많이 먹지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후추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빵하고 후추나 야생법군을 먹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상류층 사람들만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이 했다는 건 상당한 뭐냐 상당한 한탈이죠. 모든 사람이 먹었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지상낙원과 함께 이제 또 뭐냐면 사제 요한왕국 전설이 나와요. 자, 사제 요한왕국에 관한 전설이 구체화된 시기는 12세기 무렵이었다. 주교였던 프라이징이 자신의 연대기에 사제 요한에 관한 한간의 소문을 기록하였다. 요한 왕국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1165년 비잔틴 황제였던 마뉴엘 코네누스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 1세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전달된 편지였다. 편지에 따르면 사제 요한은 부와 덕과 권력에서 세상의 모든 왕을 능가하며 72명의 왕들이 요한에게 그 공물을 바친다. 이게 프레스트 존 신화하고 연결돼 있을 거야. 아마 사제 요한이 왕국이 프레스트 존 왕국하고 관련된 내용 같아요. 특히 유럽인들 관심을 끌었던 건 요한 왕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가난한 기독교 신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렇게 막강한 사제 요한 왕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이슬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세의 발견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사제 요한 왕국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맹을 맺고 협공을 해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마지막 달력을 볼게요. 몽골의 평화 시기의 유럽인들은 그 당시 지상낙원과 사제 요한 왕국의 존재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거기서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그런 왕국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다음 1250년에서 1350년 사이에 아시아에 직접 여행 온 성직자 상인들이 남긴 여행기는 이런 유럽인들의 지리적 관념과 한상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된 유럽의 한상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이제 여행기를 통해서 지상당한 사제 요한 자체가 왕국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유럽인들의 지리적 관념, 종종 항상들을 아예 없애지 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여행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죠. 널리 확산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 대장 인쇄를 통해서 그 구텐베르크의 이제 대장 그 인쇄 매체를 통해서 확산됐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부 사람들만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뭐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 한석이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제2사 발견과 연결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세 말까지 다수의 유럽인들은 사제 요한 왕국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실제로 15세기 말 포르투갈 왕 주왕 2세가 사제 요한 왕국 찾기 위해서 서아시아로 사제를 파견할 정도 요한 왕국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고 이것이 이제 제2사의 발견과 또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그 당시 이제 1573년에 오노테리우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사제 요한 왕국을 표시한 지도예요.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사제 요한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지 에티오피아.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사실이 맞는 게 뭐냐면 에티오피아는 주변이 다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예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왕국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 왕국이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맞진 않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 사실은 또 일부 반영돼 있어요. 여기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오늘까지 이제 그 동서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흑사병이 유포되면서 중세사의 위기, 중세사의 위기와 변화 내용을 이제 좀 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어떤 분이 보니까 이제 익명 게시판에 이게 너무 늦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강좌 그 강의가 너무 늦게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 2타임 정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저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여기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강의는 이제 그 좀 부수적인 강의고요. 이 강좌는 제가 지금 메인으로 잡고 있는 강의가 지금 경기도 서브노트 강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요거도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2번까지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이게 저도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획을 했던 것도 1년 만에 다 끝나고 한 건 아니고요. 한 2, 3년? 적어도 내년까지 바라보고 이제 지금 강의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뭐 그 뒤에 부분은 나가지 못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각자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내용을 이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해도 그냥 그 있는 내용들 이제 정리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죄송하지만 좀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세사회 위기와 변화 부분을 이제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